1월의 차가운 얼음바람이 대지를 통째로 얼려버릴 듯 거칠고 사납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1960년 1월 4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 빌블레벤이라는 한적한 국도를 시속 100km가 넘는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던 스포츠카 한 대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굉음과 함께 커다란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선하며 도로변의 거대한 가로수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구겨졌고, 엔진룸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와 지독한 기름 냄새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주변은 이내 지독한 정적 속에서 차가운 겨울 침묵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고 현장에서 한 남자가 즉사한 채 발견됩니다. 깃을 세운 트렌치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파리행 기차표 한 장, 그리고 평생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어있던 담배 연기 대신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한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문학의 거장이자 철학자 알베르 카뮈였습니다. 향년 46이라는 너무나도 젊고 찬란한 나이. 온 세계가 그의 천재성의 경의를 표하며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은 청천벽력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최후가 더욱 소름 끼치도록 가슴 아픈 이유는 카미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보게,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만큼 부조리하고 의미 없는 죽음은 없다네.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지성과 사상을 단 한순간의 기계적 결함이나 우연으로 지워버리다니. 참으로 허망하고 억울한 종말이 아닌가.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정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자신이 평생을 통해 경멸하고 무의미하다고 외쳤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카미는 원래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파리행 기차표가 고스란히 발견되었죠. 만약 그가 예정대로 기차에 몸을 실었더라면, 친구의 차를 얻어 타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이토록 인간의 정교한 계획을 비웃듯 황당하게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조용히 숨을 거둔 카밀 곁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구겨진 차량의 뒷좌석이 있었고, 그 흙먼지가 잔뜩 묻은 가방 속에서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 치열하게 펜을 굴리며 써내려가던 자전적 소설 최초의 인간이라는 친필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채 완성되지도 못한 상태로 검은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세상에 외쳤던 부조리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도대체 부조리가 무엇이기에 이 매력적인 철학자는 평생을 고뇌하고 또 이토록 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장 뜨거운 반항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영원한 인생 선배 카뮈의 불꽃 같은 삶 속으로 깊숙이 걸어가 보려 합니다. 가슴 아픈 그의 인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지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인문학의 위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냉혹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도 삶은 좀 채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득세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속에서 깊은 허무함과 분노가 밀려오기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버텨야 하는지, 삶의 궁극적인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밤. 카미는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다독여줍니다. 인생에 원래부터 정해진 거창한 의미나 신의 각본 같은 것은 없으니 오히려 그 무거운 속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의 뜻대로 가장 치열하게 살아내라고 말이죠. 파리의 차가운 가로수 아래 멈춰선 그의 시간으로부터 이제 소년 카미의 찬란하고도 아팠던 아프리카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알베르 까미의 치열한 운명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거칠고 황량한 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913년 11월 7일 알제리의 동부지방에 위치한 몬도비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포도밭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축복받은 탄생이라기에는 그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가혹했고 잔인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젖을 채 떼기도 전인 1914년, 전 유럽을 피비린내로 몰아넣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카뮤의 아버지는 프랑스 육군 주하부 보병연대로 강제 진집되어 머나먼 유럽 전선으로 끌려갔고, 마른 전투에서 머리에 치명적인 포탄 파편 부상을 입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까뮤의 나이는 고작 생후 8개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품이라고는 전쟁터에서 받은 낡은 훈장 한 개와 그의 머릿속에 박혀 목숨을 앗아갔던 잔혹한 포탄 파편 조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해들은 까뮤의 어머니 카트린 신테 씨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 후유증으로 청각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어장애까지 겪게 되면서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청천벽력 같은 비극 앞에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젊은 과부가 된 어머니는 어린 까미와 그의 형을 데리고 알제 외곽에 위치한 지독한 빈민가 벨쿨쿠르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처절한 빈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조차 없는,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단 2칸짜리 비좁은 방이었습니다. 그 눅눅한 공간 속에서 완고한 외할머니와 귀가 먹은 어머니, 하반신 마비 증세가 있던 외삼촌과 형, 그리고 어린 카미까지 무려 5 식구가 서로의 살을 맞대며 엉켜 살았죠. 어머니는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바닥을 닦고 찌든 빨래를 도맡아 하는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어두컴컴한 방 안의 부서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창밖의 풍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청각과 언어를 모두 잃어버린 어머니의 주변에는 언제나 무겁고 두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카미는 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의 고독과 세상을 향한 깊은 통찰이 바로 어머니의 쓸쓸한 침묵 속에서 자라났다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집안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외할머니는 매우 신경질적이고 난폭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린 카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매일 그의 발바닥과 신발 밑창을 검사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위생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동네를 돌아다니며 값비싼 신발 가죽을 닳게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죽이 조금이라도 닳아있거나 흙이 묻어있으면
가차없이 굵은 몽둥이 매질이 쏟아졌지요. 이처럼 카뮤에게 유년 시절은 언제나 배고픈 굶주림과 매서운 매질, 그리고 거실 한 구석에 고립되어 있던 어머니의 슬픈 뒷모습으로 기억되는 아픈 상처였습니다. 훗날 그가 전 세계의 지성들이 다 우러러보는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을 때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빈민가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의 상아탑 속 강의실이나 화려한 사교계에서 배운 말장난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던 그 처절한 밑바닥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웠던 것이죠. 세상은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버지를 빼앗아 갔으며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어머니에게는 평생 동안 침묵해야 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어린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야말로 모순투성이이자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는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원망과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척박한 가난 속에서 삶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집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알제리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황금빛 태양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지중해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공짜였습니다. 소년 카미는 비좁은 방을 뛰쳐나와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을 하고 뜨거운 해변의 모래를 온몸으로 밟으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눈부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 혹독한 결핍과 찬란한 자연의 대비는 훗날 그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고 삶을 열렬히 사랑하게 만드는 단단한 정신적 뿌리가 되어줍니다. 사춘기 시절의 카미는 책과 이론에만 파묻혀 지내던 유약한 학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죽이 다 벗겨진 축구공을 몰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던 열정적인 축구 소년이었죠. 타고난 민첩성과 강인한 신체 조건을 가졌던 그는 알제리 대학 부속고등학교의 축구팀에서 촉망받는 주전 골키퍼로 이름을 날리며 활약했습니다. 수많은 관중의 함성 속에서 날아오는 공을 온몸으로 막아낼 때 그는 가남의 슬픔도 어머니의 무거운 침묵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훗날 카미는 자신의 위대한 철학적 생애를 돌이켜보며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도덕과 의무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축구에서 배웠다. 그에게 축구는 단순한 놀이나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모든 규칙이 집약된 하나의 거대한 축소판이었습니다. 곰은 언제나 정직하게 굴러왔고 승리를 위해서는 내 욕심을 버리고 동료들과 힘을 합쳐야 했으며 규칙을 어기면 가차없이 대가를 치러야 했죠. 골대 앞에 홀로 서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방어해내는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어쩌면 거대한 운명의 장난에 맞서 홀로 외롭게 싸워야 했던 그의 미래를 예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끈끈한 동료애를 배우며 카미는 당당하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제리의 태양을 받아 구릿빛으로 빛났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운명은 이 소박한 행복을 시샘하듯 또다시 소년의 등 뒤에서 잔혹한 칼날을 사정없이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17살이던 1930년의 어느 쌀쌀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격렬하게 뛰던 중 느닷없이 목구멍을 찢을 듯한 기침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그의 하얀 손수건은 순식간에 붉은 선혈로 얼룩지며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결핵균이 그의 어린 허파를 사정없이 파고들어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결핵은 뚜렷한 치료제가 마땅치 않아 수많은 청년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가던
사실상의 시한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무겁게 저으며 카미에게 더 이상 거친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푸른 그라운드를 호령하며 승리의 쾌감을 맛보던 청년은 순식간에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와 외롭게 싸워야 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각혈을 할 때마다 그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얼마나 얇고 부서지기 쉬운 유리창 같은 것인지 온몸으로 절감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잔인한 불행이 찾아온 것일까? 내가 무슨 커다란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젊고 찬란한 나이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하는 걸까?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처절한 질문을 세상에 던졌지만 세상은 이번에도 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시도 때도 없이 그의 일상 속에 끼어들어 숨통을 조여왔죠. 이 결핵이라는 끔찍한 질병은 평생토록 까뮤의 육체를 괴롭히는 잔인한 동반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시련은 역설적이게도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재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맡에서 죽음의 냄새를 마주하며 보냈기에 그는 내일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오늘이라는 소중한 삶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직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의 존재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운명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불행을 던졌다면 자신은 그 불행을 똑바로 쳐다보며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뜨거운 반항심이 그의 내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파를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삶을 향한 가장 강렬한 집착과 투지가 피어난 것입니다. 이 잔인한 질병이야말로 까미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만든 가장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철학적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지독한 빈민가의 가난과 갑작스럽게 찾아온 결핵이라는 거대한 절망 속에서 청년 까미가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 했을 때 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준 위대한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이자 평생의 은사였던 루이 제르멘이었습니다. 카미가 살던 집안은 할머니를 비롯해 그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지독한 문맹의 환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카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업을 당장 중단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공장에 보내 집안에 돈을 벌어오게 하려고 못을 박아둔 상태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빈민가에서 배움이란 사치이자 시간 낭비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루이 제르맹 선생님은 빈민가의 흙먼지 속에 파묻혀 빛을 보지 못하던 소년 카뮤의 비범한 천재성을 단박에 알아본 해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완고하고 무서운 할머니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 벨크루의 비좁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키키한 냄새가 나는 그 좁은 거실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끈질기게 할머니를 설득하고 또 매달렸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여기서 썩을 제목이 아닙니다. 인류를 빛낼 큰 지성을 가졌으니 제발 제가 가르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단순히 말로만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얇은 주머니를 기꺼이 털어가며 어린 카미가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온갖 서류와 행정적인 절차를 도맡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맹혹함과 가난에 상처 입은 한 소년의 외로운 영혼을 온전히 품어주고 일으켜 세운 위대한 연대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카미는 평생토록 이 은혜를 뼈에 새기듯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7년 가을, 불과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카뮤가 전 세계 문학인들의 최고 영예인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온 세상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그를 향해 전방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 연회장의 화려한 샴페인 잔 속에 파묻히는 대신 까미는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낡은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고향의 늙은 스승 루이 제르맹 선생님에게 눈물로 가득 찬 한 통의 친필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전해진 이 거대하고 눈부신 영광을 바라보며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더라면 가난한 빈민가의 고아에 불과했던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의 저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이 위대한 상은 제가 잘나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어린 시절 선생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어주신 깊은 학문과 인간성에 대한 불꽃 덕분입니다. 머리 숙여 제 평생의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노벨상을 받은 당대의 대문호가 노년의 초등학교 스승에게 보낸 이 눈물의 편지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제지간의 일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카뮤에게 제르맹 선생님은 부조리하고 냉정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연대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참 많이 닮아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버려진 채 헤매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내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고 등을 묵묵히 토닥여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눈부신 용기를 얻곤 합니다. 카뮤는 스승에게 받은 그 거대한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온기를 글로 녹여내어 세상의 편견과 가혹한 운명 앞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포화가 유럽 대륙 전역을 피비린내와 거대한 절망으로 물들이고 있던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 프랑스 파리의 문학계를 반숨에 발칵 뒤집어 놓은 천재적인 문제작 한 편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바로 알베르 까뮈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불멸의 걸작,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기존의 고전 문학들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상한 척하는 틀과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을 아주 보기 좋게 깨부수며 출발했습니다. 카뮤는 이 작품을 통해 사회가 정해놓은 가짜 정답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솔직하고자 했던 한 남자의 기묘한 운명을 서늘하고도 강렬하게 그려내었죠. 책이 출간되자마자 파리의 평론가들과 대중들은 커다란 충격 속에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쏟아내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메르소는 우리가 흔히 문학작품 속에서 기대하는 도덕적인 영웅이나 입지전적인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들에 무감각하고 때로는 차가울 정도로 무심해 보이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독특한 청년이죠. 카뮤는 왜 이토록 전통적인 문학의 문법에서 벗어난 낯설고 이질적인 인물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유럽 사회를 두껍게 지배하고 있던 지독한 위선과 집단적 가식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회라는 거대한 집단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슬픈 척, 착한 척, 정의로운 척 연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까뮈가 창조해낸 메르소는 그러한 사회적 규칙을 비웃듯 자신의 감정을 단 1cm도 속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카뮈는 이 소설을 집필하면서 자신이 유년 시절부터 뼈저리게 겪어온 알제리 빈민가의 가난과 사춘기 시절 숨통을 조여왔던 결핵을 통한 지독한 고독의 감정을 고스란히 투영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자라나며 보았던 식민지 사회의 모순들, 그리고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해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의 벽을 주인공의 서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죠. 메르소는 사회의 가식적인 관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위험하고 냉혈한 인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가 지은 실제 죄의 본질보다 그가 사회가 요구하는 연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더 크게 분노하고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이방인 속의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원치 않는 슬픔을 연기해야 하고, 직장이나 사회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내 진짜 속마음을 숨긴 채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카뮈는 메르소라는 거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하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 자기 자신으로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까? 이 파격적인 질문은 먹고 살기 바빠 내면을 돌볼 겨를이 없던 현대인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가식으로 가득 찬 기득권 사회를 향해 던지는 카뮈의 첫 번째 거대한 반항이 되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요양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어머니 사망, 내일 장례식, 삼가, 조의를 표함.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어제였을 것이다. 전 세계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파괴적이고 강렬하다고 평가받는 소설 이방인의 첫 문장입니다. 카뮈는 막이 오르자마자 시청자들의 숨통을 턱 막히게 만드는 이 짧고 건조한 몇 줄의 문장으로 서사를 시작하죠.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심지어 정확한 날짜조차 헷갈려하는 주인공 메르소의 무덤덤한 모습은 당시 대중들에게 거대한 도덕적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자식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냉정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말이죠. 하지만 카뮈가 이 문장 속에 숨겨둔 서글픈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메르소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사회가 관습적으로 요구하는 거짓 눈물과 과장된 슬픔의 연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슬픔을 억지로 쥐어짜내어 슬픈 척 행동하는 위선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가장 추악하게 갉아먹는 짓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장례식을 마친 바로 다음 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해수욕장을 찾아가 시원하게 수영을 즐기고 우연히 만난 여자친구 마리와 함께 희극 코미디 영화를 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그를 인간의 탈을 쓴 페르나라며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알제리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 우연한 시비 끝에 해변가에서 발생하고 맙니다. 내리쬐는 태양빛을 받으며 아랍인과 마주한 메르소는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는 강렬하고 참을 수 없는 태양빛에 눈이 멀어 자신도 모르게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맙니다. 한 발의 총성이 해변을 가른 후 그는 이미 쓰러진 시신을 향해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네 발의 총탄을 덮어부었죠. 법정에선 그에게 판사와 검사는 집요하게 살인의 동기를 묻습니다. 그때 메르소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고백을 내놓죠. 그것은 오직 태양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식 없는 고백에 법정은 거대한 분노와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관들은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구체적인 죄의 본질보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장례식 바로 다음 날 여자와 놀아났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며 그를 도덕적 사형수로 몰아세웁니다. 결국 메르소는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사회의 위선적인 도덕률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두대에서의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죽음을 코앞에 둔 어두운 감옥 속에서 그를 찾아온 신부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종교적인 구원을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신부의 멱살을 잡고 가슴속 깊이 가두어둔 뜨거운 외침을 폭발시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신을 필요로 한 적이 없으며 오직 이 순간 살아있다는 명백한 사실과 곧 마주할 죽음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말이죠. 카미는 메르소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 세상의 위선과 규칙에 길들여진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남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 눈물을 흘리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가식의 가면을 쓴 채 하루하루를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고 말입니다. 내면의 진실을 가린 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죽은 삶이라는 까뮈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카뮈가 소설 이방인을 통해 전 세계 문학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후 그는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보다 명확하고 날카로운 문체로 정리한 고전 철학 에세이 시시포스 신화를 발표합니다. 이 책에서 카뮈는 자신의 전 생애와 사상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자 문제작이었던 부조리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전면에 꺼내들었죠. 부조리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학술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져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카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바는 의외로 명쾌하며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의 고뇌와 아주 가깝게 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의 절대적인 의미와 그 간절한 갈망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하는 냉혹한 세상 사이에 지독한 불일치를 뜻합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질문을 하늘과 세상을 향해 던지곤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매일 밤낮 없이 치열하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혹독한 가난과 불행,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이별의 슬픔이 찾아오는 것인지, 평생을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내 인생에 합당한 보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간절하게 답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언제나 냉정하고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거대한 우주는 우리의 슬픈 눈물에 함께 울어주지 않고 냉정한 현실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죠. 이처럼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뜨거운 열망과 끝내 차갑게 침묵하는 세상이 부딪히는 그 비극적인 지점에서 바로 부조리가 탄생합니다. 카미는 이 부조리를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인생의 가짜 포장을 벗겨내고 진짜 눈을 뜨는 위대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얄개 같고 잔혹한 운명의 부조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카미는 절대 현실이 두렵다고 해서 도망치거나 고개를 돌려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삶의 지독한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육체적 자살을 택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신의 품으로 도망쳐 내세의 구원과 천국만을 바라는 종교적 자살을 선택하곤 하죠. 하지만 카미는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부조리라는 잔혹하고 명백한 현실로부터 척추를 접고 도망치는 비겁한 정신적 회피일 뿐이라고 매섭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자살이나 맹목적인 신앙은 운명에 패배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가 우리에게 제시한 진짜 정답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비극적인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세상에 원래부터 정해진 거창한 신의 계획이나 의미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라는 뜻이죠. 얼핏 들으면 절망적인 이야기 같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정해둔 정답이나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으니 비로소 내 뜻과 의지대로 내 삶을 자유롭게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뮈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을 가장 치열하고 뜨겁게 살아내는 것만이 잔혹한 운명을 향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반항이라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카뮈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인간의 위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그리스 신화 속 한 인물을 통해 우리 눈앞에 완벽하게 시각화해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신들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죄목으로 끔찍하고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시시포스였죠. 신들이 그에게 내린 형벌은 참으로 잔인하고도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가파르고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리는 일이었죠. 땀방울이 온몸을 적시고 뼈와 근육이 사정없이 으스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 마침내 정상을 눈앞에 둔 순간 그 무거운 바위는 무정한 중력의 법칙에 따라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시시포스는 다시 터덜터덜 산을 내려가 그 거대한 바위를 처음부터 다시 밀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이 무의미하고도 끝이 없는 반복이 바로 그의 형벌이었습니다. 카뮈는 이 신화 속 비극적인 장면에서 인류 전체의 초상을 단박에 발견해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알람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떠 지친 몸으로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온종일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한 뒤 지친 몸으로 퇴근했다가 다음날 또다시 똑같은 일상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산꼭대기로 바위를 굴리는 시시포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평생을 바쳐 애써 이룩해 놓은 집 한 채, 자식 농사, 혹은 자부심들이 세월의 흐름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삶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허탈함을 느끼곤 하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신화는 지독한 절망의 서사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카뮈는 이 절망적인 이야기의 결말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는 꼭대기에서 바위가 가차없이 굴러떨어진 직후 다시 바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내려오는 시시포스의 그 짧은 내려오는 시간에 깊이 주목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라도 시시포스는 도망치거나 신을 원망하며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위가 다시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묵히 흙비 가득한 거친 길을 내려가 다시 바위에 어깨를 단단히 들이밀었죠. 카뮈는 바로 그 순간 시시포스가 자신에게 형벌을 내린 오만한 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가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똑바로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위를 내 힘으로 굴리겠다고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 그 형벌은 더 이상 신들의 형벌이 아니라 그의 고유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뮈는 시시포스 신화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상식하며 우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산 꼭대기를 향한 그 치열한 투쟁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선배 카미가 지금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무의미한 고통을 반복하게 만들지라도 매 순간 매 앞에 놓인 바위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굴려올리는 그 꿋꿋한 의지 속에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과 행복이 숨어 있다고 말이죠. 1947년 전쟁이 남긴 참혹한 상흔과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도 않은 전 세계에 까미는 또 한 번 거대한 문학적 충격과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의 중기 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 페스트의 출간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평화롭고 평범한 해안 도시 오랑에 어느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죽은 쥐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막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저 불쾌하게만 여겼던 그 작은 쥐들의 죽음은 이내 인간의 목숨을 사정없이 앗아가는 끔찍하고 잔인한 전염병, 즉 패스트의 대유행이라는 거대한 재앙으로 번져나가죠. 도시는 순식간에 외지인과 완전히 차단된 채 철저하게 폐쇄되었고 주민들은 거대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고립되어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카미는 이 소설 속의 패스트라는 전염병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과 모순, 즉 부조리의 실체를 가장 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염병은 사람의 신분이나 도덕성을 가려가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선한 사람도, 죄 없는 어린아이도, 매일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밤사이에 고열과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처참하게 죽어갔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저마다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이는 이 전염병이 인간의 타락한 죄에 대한 신의 엄중하고 단연한 심벌이라며 그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릴 뿐이었고, 또 어떤 이는 나만 살면 그만이라며 폐쇄된 도시를 탈출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며 밀수를 일삼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절망으로 물들고 서로를 의심하는 지독한 불신 속에서 인간성의 파멸이 눈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카뮤가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재앙이 주는 절망의 크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칠흑 같은 절망에 맞서는 평범한 인간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연대의 모습이었죠. 카뮤는 이 소설을 집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목숨을 걸고 지하 레지스탕스 운동에 투신했던 자신의 실제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투영했습니다. 거대한 국가적 폭력과 대량 학살이라는 재앙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진짜 태도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이죠. 주인공인 의사 리유를 필두로 한 오랑시의 평범한 시민들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거나 나 혼자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 민간 보건대를 조직하여 패스트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과의 외롭고 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거대한 패스트의 재앙이 도시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린 처절한 절망 속에서 소설 패스트의 주인공인 의사 베르나르 리유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패스트가 신이 내린 정당한 형벌이자 심판이라며 높은 강단 위에서 회개만을 외쳐대던 파누르 신부의 엄숙한 설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미유의 눈에는 그 고상하고 엄숙한 종교적 웅변보다 지금 당장 차가운 바닥에서 고열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가엾은 환자의 이마를 닦아주고 한 대의 주사를 놓는 행위가
100배는 더 숭고하고 가치 있다고 믿었죠. 그는 화려한 영예를 누리는 영웅이 되기를 조금도 원치 않았습니다. 리유에게 방역 활동은 거창한 구국운동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앞에 놓인 의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정직한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랑시를 찾아왔던 한 인물이 리유에게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험한 패스트와 싸우느냐고 이유를 묻자 리유는 땀방울을 닦아내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일은 거창한 영웅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내게 있어 정직성이란 자기가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카뮈는 리유의 이 담담한 입술을 통해 자신이 평생을 고민해온 부조리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에게 무릎을 꿇고 구원을 구걸하는 눈물의 기도도 아니요. 삶의 의미가 어차피 없다며 자포자기하는 냉소적인 허무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잔혹한 현실 앞에서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 내 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 손을 내미는 정직한 실천이야말로 부조리한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리유의 헌신적인 노력과 밤샘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웃과 소중한 동료들이 매일 그의 풍속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정직한 행동은 절망과 공포에 빠져 타인을 거부하던 오랑시 주민들의 차가운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오직 나만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폐쇄된 도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출하려던 외지인 기자. 랑베르도 리유의 묵묵한 뒷모습을 보며 탈출을 포기하고 복원대에 스스로 합류하게 되죠. 나 혼자만 이 재앙에서 벗어나 행복한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리유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정직한 걸음은 주변에 굳게 닫힌 사람들을 깨우고 마침내 거대한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이나 슬픔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 나를 구원해 주기만을 막연히 바라거나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곤 하죠. 하지만 카뮈는 의사 리유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웅장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기적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기도를 올리는 대신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빗자루를 들고 주변을 청소하는 그 정직한 행동을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비록 바위를 끝없이 굴려야 하는 시시포스의 운명일지라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굴리는 연대가 있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위대한 인생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당대 문학계를 뒤흔든 불멸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 알베르 까뮈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소설가를 넘어 시대를 대변하고 이끄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자 지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흑백 사진 속의 카뮈는 언제나 깊고 우수에 찬 고독한 눈빛으로 세상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죠. 깃을 빳빳하게 세운 짙은 회색빛 트렌치코트, 이마 위로 자연스럽게 빗어넘긴 곱슬머리, 그리고 언제나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채 가느다란 푸른 연기를 뿜어내던 담배는 고독한 지성을 상징하는 그만의 독보적인 시그니처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패션 잡지나 파리의 평론가들은 그를 두고 역사상 가장 잘생긴 철학자 혹은 문학계의 험프리 보가트라며 그의 수려한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멋진 겉모습 너머에는 유년 시절부터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 속에 짙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외로움과 고독의 그림자가 늘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카뮤는 지독한 골쇠인, 즉 대단한 애연가로 유명했습니다. 조용한 서재에서 글을 집필할 때도, 파리의 카페에 앉아 동료 지식인들과 세상의 미래를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일 때도 그의 입술에는 항상 필터 없는 독한 담배가 물려 있었죠. 심지어 그가 집에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기르던 고양이의 이름조차 프랑스어로 담배를 뜻하는 시가렛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의 독특한 습관은 어쩌면 10대 시절부터 그의 하얀 가슴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던 결핵이라는 장혹한 질병에 대한 역설적인 반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숨이 멎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를 오히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던 셈이죠. 사람들은 그의 세련된 트렌치코트 스타일과 담배를 문 멋진 모습에 열광하며 그를 흉내냈지만 정작 까메 본인은 평생을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고독한 정체성 속에서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본토의 주류 지식인 사회에 화려하게 발을 들여놓은 후에도 자신이 아프리카 알제리의 거친 빈민가 출신이라는 태생적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파리의 화려하고 화사한 살롱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현실과 동떨어진 고상한 말장난을 일삼는 귀족적 지식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볼 때마다 그는 깊은 환멸과 염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카미는 트렌치코트 주머니 속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홀로 파리의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고향 알제리의 따뜻한 태양과 눈부신 푸른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파리의 밤거리가 전후 지성인들의 뜨거운 논쟁과 철학적 열기로 가득 차오르던 1940년대 중반. 카뮤의 생애에 가장 거대하고도 치열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 운명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실존주의 철학의 거두이자 당대 프랑스 지식인 사회의 절대적인 중심축이었던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가진 그 순간부터 서로의 압도적인 천재성에 강렬하게 이끌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식과 위선을 극도로 혐오했던 카미와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절대적 자유를 지닌 존재라고 외치던 사르트르는 순식간에 파리 지식인 사회를 이끄는 가장 친밀한 동지이자 영혼을 나눈 절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카페드 플로르에 모여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밤새도록 문학과 철학을 논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함께 고민하던 두 사람의 뜨거운 우정은 당대 최고의 지적 브로맨스로 대중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었던 이 아름답고 열정적인 우정은 시베를 피비린내나게 휘감은 동서냉전의 소용돌이와 정치적 이념의 극단적인 차이 앞에서 너무나도 참혹하고 쓸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1951년 까미가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폭력성과 그 모순을 정면으로 강력하게 비판한 철학서 반항하는 인간을 발표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사르트르를 비롯한 파리의 주류 좌파 지식인들은 더 나은 평등 사회와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역사적인 혁명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강제 수용소나 폭력, 그리고 독재는 정의를 위해 어느 정도 묵인하고 용인될 수 있다는 정당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더 거창하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을 향한 잔인한 수단과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지적 논리였죠.
하지만 아프리카 알제리의 척박한 빈민가에서 태어나 전쟁의 참혹한 살상과 폭력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카뮈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카뮈는 단호하고 서슬퍼런 목소리로 사르트르와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파리의 지식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미래의 낙원이나 숭고한 이념을 위해서라도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키는 그 어떤 폭력과 독재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이죠.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정직한 수단이 비로소 우리의 목적을 깨끗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카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만 굴리는 화려한 혁명 이론이나 거창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억압받고 피 흘리며 눈물 짓는 평범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존엄성이었죠. 이 결코 타협할 수 없던 신념의 차이는 결국 두 거장의 공개적인 전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신이 주관하던 영향력 있는 잡지를 통해 카뮈의 철학을 현실을 모르는 유약하고 부르주아적인 도덕주의라며 비하하고 조롱했고, 카뮈 역시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펜끝을 날카롭게 갈아세워 사르트르의 위선을 매섭게 반박했습니다. 어제 가장 소중했던 정신적 친구가 오늘의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적이 되어 지면을 통해 서로에게 칼날을 사정없이 겨눈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영원히 결별하게 되었고, 사르트르가 장악하고 있던 파리의 주류 지식인 사회는 카뮈를 기회주의자이자 배신자라 부르며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매장하려 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지들의 차가운 외면과 비난 속에서 카뮈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독해졌지만 끝내 자신이 지켜온 인간 중심의 신념을 단 1mm도 꺾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거대한 권력과 세련된 이념의 편에 서서 박수를 칠 때 홀로 힘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가장 외로운 투쟁을 선택한 카뮈의 꼿꼿한 모습은 진정한 인생 선배가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한 지조와 품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를 비롯한 파리의 주류 지식인들과의 격렬한 결별, 그리고 어제의 동지들이 던진 차가운 외면과 비난 속에서 홀로 외로운 성체를 지키며 고뇌하던 카뮈에게 1957년 가을, 믿기 힘든 거대한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44살. 인류 문학계의 최고 정점이자 지성의 최종 승인이라 불리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스웨덴 할리먼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이는 역대 노벨문학상 수여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이룩한 그야말로 경이롭고도 파격적인 쾌거였죠. 아프리카 알제리의 지독한 빈민가에서 신발 밑창 가죽이 닳아 할머니에게 매맞을까봐 매일 밤 두려워하며 떨던 고아가 숨통을 조여오는 결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절망하던 청년이 마침내 전 세계가 고개 숙여 우러러보는 문학의 거장으로 우공이산처럼 공인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저울추는 언제나 찬란한 빛만큼이나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던지는 법입니다. 이 거대한 인류사적 영광은 카뮈에게 순수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지친 영혼을 사정없이 짓누르는 거대하고 잔혹한 바위덩어리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언론에 발표되자마자 파리의 평론가들과 주류 언론들은 진심 어린 축하 대신 지독한 질투와 악의적인 비판을 전방위적으로 쏟아내었습니다. 사르트르 파벌의 지식인들은 그를 향해 나이도 어린 풋내기 작가에게 벌써부터 관 속에나 들어갈 종신형 같은 상을 주어 그의 문학적 생명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며 비아냥댔고, 프랑스 본토의 언론들은 그가 고향 알제리의 참혹한 독립전쟁 문제에 대해 선명하고 과격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비겁한 기회주의자라는 잔인한 낙인을 찍어댔죠. 사방에서 날아드는 시기심 가득한 날카로운 비수 속에서 카미는 깊은 문화적 슬럼프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우울증에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화려한 시상식 무대 위에서 세련된 턱시도를 입고 전 세계 국왕과 귀빈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면서도 까뮈의 내면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이 이 거대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며 괴로워했고, 축하를 건네는 사람들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바라보며 깊은 진저리를 쳤습니다. 왕관을 쓴 자가 버텨야 하는 영광의 무게는 인간 카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거웠고, 세상은 그에게 한 인간으로서 숨을 쉴 최소한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무력감과 고독감이 매일 밤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방이 거대한 벽으로 가로막힌 것 같은 이 절망 속에서 그를 간신히 버티게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평생을 노래하고 외쳤던 부조리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엄청난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든 혹은 더러운 비난의 돌멩이를 던지든 그 모든 것은 결국 삶의 변덕스러운 우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카미는 타인들의 시기심으로 가득 찬 파리의 화려한 살롱을 미련 없이 떠나 프랑스 남부의 한 한적하고 고요한 시골 마을인 루르마랭에 작은 돌집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쏟아지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햇살을 맞으며 다시 조용히 연필을 깎아주었습니다. 타인들의 가식적인 평가에 내 아까운 인생의 가치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단단한 반항이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거창한 성취와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는 대신 자신만의 정직한 속도로 묵묵히 다시 바위를 굴려올리기로 결심한 까뮈의 굳건한 뒷모습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의 덧없음의 상처, 잊고 흔들리는 오늘의 우리 시니어들에게 잔잔하지만 너무나도 강렬한 인생의 깨달음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진 비바람과 신뢰했던 동지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홀로 프랑스 남부 루르마르니의 조용한 서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카미는 자신의 지나온 굴곡진 생애를 나지막이 돌아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편안하거나 순탄한 적이 없었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참혹한 전쟁터에서 잃었고 평생 말 못하는 어머니의 슬픈 침묵과 마주하며 자랐으며 청춘의 눈부신 초입에는 지독한 결핵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그의 허파와 숨통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40의 나이에 이룩한 세계 최고의 문학적 영광조차 타인들의 지독한 질투와 위선 속에서 상처투성이로 얼룩지고 말았죠.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혹적이었을지 몰라도 그 속사정은 늘 매서운 칼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혹하고 황량한 겨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카뮈는 그 인생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결코 무릎 꿇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끝자락에서 인류 정신사상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문장 하나를 보석처럼 길어 올렸죠. 그것은 그의 아름다운 산문집 티파사의 부처에 수록된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내 가슴 속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찬란한 여름이 있었다. 이 한 줄의 문장은 단순히 멋을 부리거나 대중을 위로하기 위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고독과 배신이라는 삶의 온갖 비극이 자신을 사정없이 짓밟고 흔들어댈지라도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그 무엇도 결코 꺾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는 단단한 영혼의 독립선언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느라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회에서 온갖 수모와 억울함을 견디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건만 나이가 들어 문득 손을 쥐어보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차가운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고 평생을 함께했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은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가며 인생의 쓸쓸한 겨울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듯한 지독한 고독을 느끼곤 하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세월을 버텨왔나 싶은 후회와 회한이 밀려드는 밤. 카미는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와 거친 손을 잡아주며 말해주는 듯합니다. 1960년 1월 4일 프랑스 파리 근교의 차가운 길바닥에서 까뮈의 육체와 시계바늘은 허망하게 멈춰 섰지만 그가 온몸을 던져 세상에 남긴 뜨거운 불꽃과 울림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고 현장의 흙먼지 속에 뒹굴던 그의 낡고 찌그러진 가방 속에서는 그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써내려가던 미완성. 자전소설 최초의 인간의 친필 원고가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원고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세상의 위선 속에서 카뮈의 영혼을 지켜내고자 했던 그의 딸 카트린 카뮈의 헌신적이고도 눈물겨운 노력 끝에 무려 40여 년이 지난 19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죠. 책의 마지막 장에는 채 완성되지 못해 잉크가 번진 문장들과 함께 카미가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했던 인간에 대한 가장 숭고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프랑스 본토와 알제리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고독한 이방인으로 살며 세상의 위선과 부조리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이 돌아간 곳은 화려한 파리의 살롱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눈물겨운 뿌리이자 고향이었던 알제리의 척박하고 배고픈 빈민가였습니다. 그를 전혀 모르던 어머니의 따뜻하고 고요한 눈빛,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준 스승의 투박한 손길, 그리고 눈이 시리도록 풀던 지중해의 파도를 떠올리며 그는 마침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모순투성이이고 정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건네는 작은 연민과 정직한 사랑만큼은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처럼 알베르 까미는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참으로 든든하고 단단한 인생 선배로 다가옵니다. 세월의 무게와 삶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쓸쓸한 밤. 거울 속에 내 주름진 모습이 초라하고 쓸쓸해 보일 때 카미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생에 원래부터 정해진 거창한 정답이나 의미 같은 것은 없으니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잣대에 맞추려 애쓰며 당신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평생 무거운 바위를 가파른 산꼭대기로 굴려 올려야 하는 시시퍼스의 운명일지라도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당신의 치열하고 정직한 발걸음 자체가 이미 그 어떤 신들의 형벌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그러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당신이 살아낸 그 거친 삶을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차가운 새벽의 어둠이 지나면 언제나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당신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모진 풍파와 시간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뜨거운 내면의 여름이 도도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밤 평생의 고독 속에서 까미가 길어올린 이 뜨거운 반항과 해방의 문장들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당신의 지친 영혼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생을 세상의 위선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불꽃처럼 치열하게 살아냈던 알베르 까미의 생애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긴 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 주시고 깊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여름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편안하고 포근한 밤 보내십시오.